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 판매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동 판매기 역사지 왜 또 이야기라고 굳이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는 옛날 이야기죠. 좀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그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역사는 서양의 경우 어원적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죠. 불어의 경우에는 이스투아르라고 해서 그 뜻은 사전적으로 역사와 함께 이야기도 같이 이 의미의 뜻으로 나와 있죠. 한때 이 역사가 너무 사회과학적인 이 이론에 매몰돼서 이 구조만 파악할 수 있는 역사로 전락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체로 이 서술을 바꿔야지만 대중화시킬 수 있다는 이 학계의 반성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또 약간 달라졌어요. 뭐 또 요새는 사회과학 이론을 가지고 또 역사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또 서서히 증가하고 있더군요. 글쎄요, 뭐 역사를 이야기라고 해야지 될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역사는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자동 판매기 이야기라고 적어봤습니다. 옆에 로봇 AI가 장착되어 있는 로봇인가요? 이 포도주를 서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전에 포도주 한잔 하면서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교내에서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은 아니었어요. 뭐 교수님들하고도 뭐 같이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그때는 학교 열심히 갔는데 뭐 요새는 학교 갈 일이 없어가지고 뭐 캠퍼스라는 말이 아주 남의 나라 얘기 같이 들리죠. 그래요. 이 AI 로봇이 여러분들께 포도주를 따르면서 서빙하면서 이 포도주의 성분과 이 화학식과 이 에너지, 이 영양 성분을 쭉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병이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어 뭐 당뇨가 있다거나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이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이게 어떨까. 제가 좀 너무 초반부터 두서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수업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봇계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네요. 그래요. 뭐 여러분들보다는 못하지만 여하튼 꼬리를 세워서 흔드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꼬리는 못 제가 이
PPT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만들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 로봇 친구를 개를 한 마리 구해왔습니다. 개가 짖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수업 중이라서 그런지 조용히 있네요. 예, 오늘은요, 이 자동 판매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자동 판매기는 초창기에 이 성수 자판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수 그러면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성스러운 물이라고 이 종교 적인 의미를 가지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성스러운 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 욕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계죠.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은행, ATM 기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이 금서의 자판기 판매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역사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판매도 안 되고 구매도 할 수 없는 금서를 이 자동 판매기에 넣어서 이 출판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금서의 자판기 판매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예, 학습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의 성수 자판기, 그리고 도서 자동 판매기, 무인 판매 레스토랑, 여기 하나 빠뜨렸네요. 이 ATM 기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TM 기기 얘기 나와서 좀 그런데요. 아들내미가 이제 저녁을 이 군대 제대를 해서 같이 이 부대에서 나오는 길에 이 식당에 들기 전에 현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ATM 기계에 갔죠. 그런데 아들내미가 웃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아빠는. 그래서 아니 어디서 봤는데 그랬더니 지금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이 목장갑 하나 끼면 영락 없네.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마스크 끼고 그래서 한번 크게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 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도 쓰고, 그렇게 다니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유, 계속 옆으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 판매기의 등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자판기는요, 이 정교한 기계 장치, 다시 말하면 각종 센서와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전기 공급 장치로 이루어져 있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최소한 전기가 일상화된 20세기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판기의 역사는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무려 2000년 전인 이 헬레니즘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자판기는요, 이 기원전 215년의 것인데요.
그리스의 기계학자이자 물리학자 그리고 수학자인 헤론이 지은 공기역학의 하나의 기술 도면이 나옵니다. 이 기술 도면에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성수자판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신전에 설치되었던 이 기계는 복잡한 감응 센서와 전기 동력원이 아닌 지렛대의 원리 하나로 설계된 것이죠. 예, 뭐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지렛대의 원리 하나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계된 자동 판매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성수를 어떻게 자동 판매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 성수자판기 사용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헬론이 만들었던 성수자판기의 이 모양입니다. 성수가 필요한 신자가 들어오면 고대 그리스의 동전인 드라크마를 기계에 올려놓게 됩니다. 동전의 무게로 물통에 구멍이 열리고요. 이 성수가 흘러나오게 되죠. 드라크마의 무게로 지렛대가 기울어지고 동전이 통 안으로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지렛대가 다시 기울어 물통에 구멍이 막히게 되죠. 사실상 인류는 이때부터 무인 판매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계 장치 자체는 사실상 사람들이 성수라고 해서 너나 없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 출판업자들의 자판기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먼센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는 사실상 영국의 식민지였죠. 13개주 식민지였는데 이 시기에 나온 책인데 이 식민지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책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한 두세 권씩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문매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거의 7, 80%를 육박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두세 권의 책을 구매하게 됐을까요? 이 시기엔 사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이제 중산층이 서서히 확대되는 경향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중산층은 다시 말하면 부유한 상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문맹이죠. 당시에 문맹률이 7, 80%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결혼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교회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가 이 사인을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인을 하지 못하고 뭐 이상한 표시를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문맹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알파벳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대신 자신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문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고요. 뭐 지금 중산층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 중산층이 갑자기 증가하는 시기가 이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이 르네상스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기에는요, 사실은 상당히 이 졸부들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졸부라 그러면 졸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부모님들께 여쭤보셔도 되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때 소위 말하는 졸부라고 한다면 이 강남 지역의 원주민들이라고 원주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원래 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거나 뭐 밭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그 대상이 되고 또 뭐 부동산업으로 이제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문을 남겨서 부자가 된 분들도 많았죠. 이런 분들이 당시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지식을 과장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보통 단독주택에 살았죠. 지금은 뭐 아파트 문화가 일반적이지만 60, 70, 80년대까지도 80년대 후반부터는 아니지만 80년대 초반까지 여하튼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면 이제 1층에 들어가면 서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책들이 많이 꽂혀져 있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그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르네상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르네상스에는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뭐 사실 르네상스 시대 1400년대 뭐 이런 시기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마다 이 입는 옷의 질감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단은 평민들이 절대 입어서는 안 되는 고급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귀족들이나 성직자 계급만 입을 수 있었죠. 평민들은 거의 이 누더기를 걸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노플과의 이 동방교육을 주도하게 되면서 부를 장악하게 된 평민들이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싶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비단에 걸치면 불법이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죠. 신분제 사회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이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썼어요. 속옷을 비단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금은 보석과 이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누더기를 걸치죠. 자, 누더기를 걸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비단과 보석이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이게 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제가 환청을 들었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환청이었나 보네요.
예, 뭐 맞습니다. 예, 그 누더기를 찢는 거죠. 찢어서 이 안에 있는 비단과 비단 옷과 그리고 금은보석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게 되죠. 예, 신분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어쩔 수 없는 이 법을 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부를 드러내려면 그러한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제가 너무 옆으로 샜네요. 1822년 영국의 출판업자인 리처드 카렐리가 이 자판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판기 뒤에 숨어 금서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 직접 판매는 불가하니까 자판기 뒤에 숨어서 자판기가 팔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인 판매기에 동전을 넣어 금서가 나온다면 불법이긴 하지만 판매자에게는 잘못이 없지 않을까. 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왜 그런 기계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판매자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알면서도 구매한 구매자의 책임이 되는 거지 라고 자신은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카렐리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실상 구속이 돼요. 여하튼 의식적으로 판매를 위해서 무인 판매기에 이 책자를 꽂아놓은 것 자체가 범죄라고 이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근절하고 하는 말을 참 처음 들어보시죠? 예, 금서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시중에서도 파는 금서가 저희 때는 금서가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시중에서 팔더라고요. 뭐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서점에서 팔았죠. 그래요. 뭐 그 얘기 하면 또 길어질 테니까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 등장하는 것이 우편엽서 자판기의 등장입니다. 예, 이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이 첫 자판기는 이 도서 자동 판매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우표와 엽서를 이 파는 자판기가 등장하게 되죠. 예, 초창기 이 카드와 그리고 우표 이 자판기의 모습입니다. 예, 동전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제 우표나 카드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뒤에서 잠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지하철 플랫폼에 처음 설치된 이 자판기의 모습입니다. 예,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투입구에 동전을 넣고 이 상품을 고르는 자판기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시작은 1880년대 초반 런던에 등장한 우편엽서 자판기입니다. 이때부터 자동 판매기란 동전을 투입하면 상품이 나오는 형태로 이 기계가 설계되게 됩니다.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은 자판기는 20세기가 돼서야 등장하게 되죠. 그 시작은 추잉검입니다. 1908년 애덤스 껌 회사의 설립자인 토머스 애덤스가 이 뉴욕 지하철의 플랫폼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추잉검 판매를 시작하게 되죠. 다른 사업자들도 국적을 초월해 이 애덤스가 설치한 자판기를 모방해서 자판기 설치를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산된 자판기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죠. 시장에서 자동 판매기가 본격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앞두고 군수품 생산 공정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자판기를 활용했던 것이죠. 주로 군수품 회사와 공장에 설치된 자판기는 식당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수단으로 효율적인 배식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취급하게 되죠. 워낙 다양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 앞에선 딱 이런 모습으로 이거 뭘 골라야 되지? 뭐 맛있는 게 뭐였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이 상품을 팔게 되죠. 패스트푸드 자판기의 탄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 하면 요 근래에 뭐 무인 판매기가 이슈지 자동 판매기는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뚱따지 같은 소린가 하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무인 판매기의 이 초보적인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의 무인 판매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이기에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무인 판매기,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 자동 판매기, 이 식당의 모습입니다. 어떤 메뉴를 정해서 동전을 넣고 기다리면 이 박스 안에 자신이 이 선택한 음식이 나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1912년 7월 1일자 뉴욕 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이 광고가 붙게 됩니다. 새로운 소위 말하는 이 다음과 같은 제야의 광고가 붙게 되죠. 먹어봐, 당신도 좋아할 거야 라는 제목의 이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약 100년 전 타임스 스퀘어에 오픈한 이 혼 하다트 컴퍼니의 이 자동 점심 룸의 광고입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오토매틱 런치룸이라 글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호기심에 발을 들여놓은 미식가들은 기계가 혼자서 주문을 척척 받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되죠. 요 근래에는 패스트푸드
어떻게 보면 그것의 무인 이 자동 판매기가 요 근래에 많이 이 서구권에서는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이 패스트푸드 자판기의 매뉴얼을 한번 볼까요? 예, 메뉴가 다양하죠. 첨단 무인 셀프 시스템의 초기 버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실상 무인 판매기의 원형적인 형태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전면이 이 유리로 된 관공서의 민원 상담 창구를 닮아 있고요. 여러분들 관공서 민원 상담 창구 가보면 요 근래는 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죠. 이 거대한 동전 작동식 자판기에는 수십 가지 메뉴 항목 버튼이 있습니다. 예, 수십 가지. 어떻게 보면 수백 가지 메뉴 항목 버튼이 있습니다. 창구에서 차림표를 보면서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한 뒤에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들어 올려 준비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치였죠. 혼 앤 하다트는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보다 더 많은 코인을 사용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하면 이 라스베가스의 이 카지노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코인의 사용량만 기준으로 한다면 이 무인 이 자동 판매기 회사였던 이 레스토랑이었던 혼앤 하다트가 훨씬 더 많은 코인 사용량을 자랑하고 있었죠. 샌드위치, 조각파이, 마카롱과 치즈, 치킨, 감자튀김, 푸딩 등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시간을 놓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 하시더라도 제가 직접 그런 기술은 없나요? 제가 요리를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걸 3D라고 하나?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술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이 자판기는요, 미국 패스트푸드 산업의 획기적인 효율성을 보태게 됩니다. 예,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계산원은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유리로 둘러싸인 부스에 오목한 접시를 통해 재빨리 코인을 수거하면서 주문을 확인하게 되죠. 예, 보이지 않는 후면에 그 코인 자판기 뒤편에 주방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 일꾼들이 마법처럼 빠르게 빈칸에 주문한 음식을 채워서 조리를 해서 채워 넣게 되는 것이죠. 예, 이 회사의 경우 이 혼앤 하다트 같은 경우엔 이 커피가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1888년 혼과 하다트는 독일식 자동 판매 레스토랑의 개념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 독일에서는 이미 자동 판매 레스토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서 이 개념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실용화되는 게 미국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독일에서 자동 판매 레스토랑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수입해서 도입을 해서 이 상업화시키는 것이 이 똑같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은 코로나 시기여서 해외여행이 아예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곧 열릴 걸로 보입니다. 접종률이 뭐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열릴 때도 됐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특히 뭐 3, 4학년들은 아마 한 번씩은 갔다 왔을 것으로 보이고 1, 2학년 학생들은 뭐 그 바다를 건너본 지가 뭐 사실 수학여행 이후 거의 없었다고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한번 외국에서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 상업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보면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승률이 높더군요. 100%는 아니지만 이 7, 80%는 성공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뭐에 대해서 참 재주가 있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봤을 땐 정말 하찮은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 부분을 잘 연마하고 또 그러면 상당히 승률이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뭐 주위에서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이 솔깃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승률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타율이 0 형편이 없어요. 남들 또 쫓아가는 식으로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즐기셔야 되죠. 사실 뭐 일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좀 들으면서도 부럽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저 친구는 저런 재주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승률이 높아요. 사실상 승률이 높은 거라는 게 낫죠. 뭐 아무리 쳐봤자 일할도 안 되는 타율 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이왕이면 3할 타율은 유지하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엉뚱한 얘기를 했죠. 예, 제가 무슨 취업 특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죠? 오늘 좀 이상합니다. 1902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최초의 자판기 레스토랑을 선보이게 되죠. 미국 패스트푸드 시대의 개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후 맨하튼으로 이 사업을 확장해서 진출하게 되죠. 타임스퀘어 식당이
뉴욕시 최초의 코인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호넨 하다트 이 오토마트는 뉴욕에서 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 무인 레스토랑 이 판매 사업이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 커피가 이 회사의 이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동 판매 레스토랑의 속도와 효율성은 급변하는 뉴욕에서 점심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도시 노동자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코인에다가 이 자판기에 코인을 넣는 순간 몇 분, 2, 3분만 기다리면 음식이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그것을 받아 먹는, 다시 말하면 점심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성공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팀 문화가 발달돼 있죠. 이 서빙하는 친구들, 아까 서빙 로봇도 있었지만 아마 미국산이나 유럽산 이 서빙 로봇들은 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AI가 에다가 입력하기 나름일 테니까 아니가요? 스스로 생각을 하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념도 모르는 주제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사실상 팀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식값의 한 10%를, 물론 부가세는 또 따르고요. 이 팁값도 이 10%를 주는 게 관례인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자동 판매 레스토랑의 경우 팁을 줄 웨이터도 없고 이 대부분의 요리 가격이 5센트 또는 10센트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5,000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싼 가격에 빠른 속도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사실상 지금의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더 이 가성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심을 빨리 해치워야 하는 도시인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선택지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동 판매 레스토랑은 단순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레스토랑에 대한 반응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저렴한 속사포 음식이다. 라는 평가도 있었죠. 20세기 초에 미식가들 중 일부는 패스트푸드 자동 판매 레스토랑의 인기를 말세라고 주장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참 세상에 어떻게 저런 식으로 밥을 먹나? 예. 아니, 이 밥이란 것은 천천히 또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사람들끼리 정보도 교환해 가면서 먹는 것이지 그냥 속사포 음식에다가 이런 식의 이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14년 죄송합니다. 이 제임스 휴네커는 이 뉴욕 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한탄하고 있죠. 저렴한 속사포 음식은 끔찍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순수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데 식사 예법이 사라지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순수 예술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서에서 이 패스트푸드라는 것이 그리고 자동 판매 레스토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쁜 현대생활에서 찾으며 이해를 구하는 기고문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미식가가 아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 레스토랑 위에 오래 앉아 예법을 지키며 식사를 할 여유가 없다. 그래요. 이 시기에 예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요. 이게 1919년대, 그러니까 1910년에서 20년대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20년은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어떻게 보면 양차 세계대전 사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뭐 수업 시간에 여기서는 안 하게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 변화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뭐 대표적인 것이 다다이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존의 이 모든 주장들은 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는 기존의 관습과 예법을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것은 문학,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고 음악, 뭐 모든 이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시대 분위기였어요. 또 하나가 이제 또 반전 운동이 있죠. 반전 운동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다음에 한번 수업 시간에 뭐 해보도록 하죠.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 시기가 되면서 대공황하면 모두들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돈을 버는 이 막대한 돈을 긁어모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 무인 레스토랑 시스템을 활용한 회사들이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대공황 시기 호넨 하다트는 이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에만 80개 이상의 매장에서 매일 수십만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레스토랑 체인으로 발전하게 되죠. 호넨 하다트 회사의 성공 요인은 신선한 고급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어요. 당시에 식재료, 이 장부들을 연구해 보니까 상당히 신선한 고급 식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상당히 싼 가격, 뭐 지금 돈으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5,000원짜리 점심 식사를 제공했던 것이죠. 음식은 주문 후 즉석으로 만들어졌으며 팔고 남은 음식과 식재료는
당일을 폐기시켰습니다. 가짜낸 이 오렌지 주스가 2시간 동안 팔리지 않으면 하수구에 직행하게 되죠. 그대로 버려버려요. 대리석 카운터와 이 대리석 바닥, 스테인드 글라스, 이 화려한 천장과 아르데코 간판이 있는 호넨 하다트의 실내 인테리어는 파리의 이 레스토랑을 연상시킬 정도로 이 내부 인테리어 역시 이 화려하게 그리고 서민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음식은 도자기에 제공되었고 식기 세트가 제공되었죠. 이 커피는요, 이 조셉 폰이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은빛 돌고래 닭이로 제공되어 이 상당히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항상 따뜻하고 진한 프렌치 드립 커피는 호넨 하다트의 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서 매 20분마다 갓 끓인 커피가 제공되었죠. 하지만 이 호넨 하다트도 결국 이 사업을 접게 됩니다. 1950년대부터 뉴욕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증가가 한 원인이고요. 인건비도 이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상관이 없어서 임금 인상하고는 상관이 없었지만 여하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증가는 이 호넨 하다트 회사의 이 사실상 이 경쟁력을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재료의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오르고 이 주변 레스토랑의 음식 단가가 점점 더 상승하지만 호넨 하다트는 이 5,000원짜리 음식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 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 임대료 증가 그리고 식재료 가격 인상 그리고 음식 단가를 올려야 됨에도 올리지 않는 이러한 것이 결국 더 이상 이 효율적이거나 이 실용적이지 못하게 되면서 이 폐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이 품질이 떨어졌고 자동 판매에 의해 생성된 패스트푸드 체인은 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호넨 하다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버거킹과 이 알비 이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인수하고요. 마침내 1991년 뉴욕에서 마지막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은행 자동화 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쁜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ATM 기계처럼 보이나요? 초창기 ATM 기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ATM은 여러 가지 발명품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ATM 중 일부는 현금을 지급했지만 예금은 받지 않은 반면 다른 일부는 예금을 받았지만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새는 못하는 게 없죠. ATM 기계 여러분들은 별로 쓸 일이 없죠. 한 60대, 70대, 저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ATM 기기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 근래는 여러 페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ATM 기기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 이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 ATM 기계가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초창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날의 ATM은 이 은행 직원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교한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업무에서 셀프 서비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처음에는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품권이라고 할까요? 종이를 집어넣어서 돈이 나오는 그런 형태였는데, 종이 카드를 넣어서 요새는 플라스틱 카드를 활용하죠. 예, 어떻게 종이에서 카드로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업가 루터 심지안이 소위 말하는 종이 ATM 기기를 만들게 됩니다. 군용 비행 시뮬레이터, 컬러 엑스레이, 그리고 자동 초점 카메라, 자전거 운동기구 및 텔레프롬프터를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이 루터 심지아는 ATM의 발명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24시간 현금, 수표, 예금 인출이 가능하죠. 요새는 24시간 작동하는 ATM 기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진짜 24시간 쓰게 됐죠. 1960년 이 뉴욕 소재 이 은행들을 설득하여 이 심지안이라는 발명가가 이 뉴욕 소재 은행들을 설득해서 이 자동 예금기를 설치하게 되죠. 입출금 관련 영수증은 기계 내부에 장착된 마이크로필름 카메라에 찍힌 스냅샷 사진이 고객에게 영수증으로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상 실패하게 되는데요. 기계를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은 창구와 대면하고 싶지 않은 도박꾼뿐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 이 사업을 접게 됩니다. 사실상 이 종이 ATM 기기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플라스틱 카드 ATM의 보급입니다. 1960년대 말부터 셀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 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인간이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생각이 그 이전 시기에 1960년대까지도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산하는 속도는 역시 기계보다는 사람이 더 빠르지. 그리고 더 정확하고, 이런 식의 사고들이 한때 있었죠. 1967년 스코틀랜드 출신 발명가 존 셰펄드 바론이 자판기가 이 초콜릿바를 판매할 수 있다면
자판기에서 현금 이출금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이 ATM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런던 소재 바클레이스 은행은 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얼마 지나지 않아 첫 ATM, 이 카드를 활용한 플라스틱 카드를 활용한 ATM 기계를 인필드 하이 스트리트 지점에 설치하게 되죠.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한 최초의 ATM 기계는 이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맥도날드 위첼이 고안하게 되는데요. 이 위첼은 내 은행 자동화 업무 기기는 방사성 잉크 대신 이 카드의 계좌 정보가 마그네틱 스트립에 저장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사실상 종이 상품권 이 방사성 잉크가 묻어있는 사실상의 이 상품권, 여러분들이 10만원권 상품권 보시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 카드에, 플라스틱 카드에 계좌 정보가 이 마그네틱 스트립에 이 저장되도록 고안했던 것이죠. 1969년 9월 롱아일랜드의 이 화학 케미컬 뱅크 지점에 이 처음 설치되게 됩니다. 1977년에 이 시티은행 회장은 뉴욕시 모든 지점에 이 ATM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용만 해도 무려 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시도였죠.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대박을 이끌어냅니다.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 엄청난 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에 1월 43cm의 이 폭설이 ATM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만들게 되죠. 43cm의 폭설이 내리게 되면서 ATM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눈보라는 시중은행 대부분이 며칠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생활 영역을 마비시켜 놓았던 것이죠. 한편 ATM 기기 사용은 20% 증가하게 됩니다. 며칠 후 시티은행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라는 광고 캠페인을 내보내게 됩니다. ATM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눈보라였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눈보라가 없었다면 이 시티은행이 이 ATM 기기로 그렇게 성장할 수 아마 없었을 걸로 비춰져요. 이 ATM 기기를 선전하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할 정도로 사실상 대중화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기계가 이 ATM 기기입니다. 그래서 폴 뉴먼의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어떤 은행의 경우는 제가 그 은행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은행의 경우 폴 뉴먼의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어떤 채널을 이 텔레비전 채널을 사가지고 6시간 동안 틀고 또 틀고 또 트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ATM 기계를 선전했지만 실패할 정도로 사실상 이것을 대중화시키기는 어려웠었는데 이 눈보라가 이제 몰아치면서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을 수 없게 되죠. 그렇지만 시티은행은
이제 ATM 기기가 있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빼서 현금을 빼서 이제 장도 보고 필수품도 사고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ATM 기기에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날의 ATM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요새는 뭐 카드, 뭐 직불카드, 신용카드 거기에다가 요새 무슨 페이다 하는 페이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ATM 기기도 서서히 이제 역사 속으로 잠기게 됐죠. 하지만 전 세계에는 아직도 약 200만 개에 이르는 ATM 기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극에도 2대의 ATM 기계가 있을 정도로 이 ATM 기계는 이 인류와 현재까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기계 사용은 아주 급격히 감소하게 되죠. ATM은 현대에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ATM은요, 활동 영역을 오히려 넓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항공권 예약부터 시작해서 발권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 티켓, 의약품 판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데 이 ATM 기계가 요 근래에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나 보죠. 우리 AI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무엇인가를 먹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밥 먹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알았지? 예. 죄송합니다. 이 친구한테 한 얘기예요. 오늘의 핵심을 보도록 하죠. 오늘은 자판기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가 바로 자동 판매기, 로봇,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기계 장치들은 앞으로도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까요? 아니면 인간을 지배하는 괴물이 될까요? 무슨 영화? 요 근래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코딩 작업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